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뿐인 동생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이 사연을 쓰는 중에도 온몸에 닭살이 오소소 돋아나는데요. 이런 이야기는 항상 건너 영상으로만 듣다가 실제로 제게 이런 일이 찾아오니 꿈인지 생신지 아직도 분간이 가질 않습니다. 저와 동생은 어릴 적부터 순탄하지 않은 삶을 살아왔어요. 외주를 타는 것처럼 아슬아슬했던 적도 많았지만 그래도 서로 의지하고 힘들 땐 기대기도 하면서 버티면서 행복을 찾아왔는데 그 소소한 행복에 재를 뿌리려는 사람이 있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원래는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래도 더 많은 분들이 저희의 이야기를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어린 시절 저는 가진 건 많지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억만장자 같은 집에서 사랑을 받으며 자랐어요. 아버지는 동네에 있는 작은 철공소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워낙 고된 일을 하셨기에 손에는 항상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만지면 거칠거칠한 느낌도 들었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던 건 그 손을 꼭 붙잡고 걸음을 걷는 일이었어요. 아버지의 손을 잡으면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것을 잡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어머니는 집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퇴근을 하실 때마다 사장님이 싸주신 국이나 반찬을 비닐봉지에 담아오시곤 했고 작은 밥상에 국과 반찬을 놓고 세 식구가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면서 식사를 할 때면 그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었어요. 좋은 집, 매일같이 먹는 고기 반찬. 잘 사는 사람들은 조금도 부럽지 않았죠. 그렇게 세 식구가 소박하고 단란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미야, 잘 들어. 성미한테 곧 동생이 생길 거야. 동생? 나한테 동생이 생긴다고? 우리 성미 동생 생겼어. 여기 엄마 뱃속에 조그만 생명이 찾아와 줬거든. 그때 제 나이는 11살이었습니다. 11살 터울 늦둥이 동생이 생긴 것이었죠. 솔직히 동생이 생긴다는 게 실감이 잘 나지 않았어요. 기분도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애매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불러오는 어머니의 배를 보면서 내내 신기해했던 것 같아요. 이따금씩 어머니의 배가 움직이는 걸 보면서 그게 태동이라는 걸 처음 알았고 여자가 아기를 가지면 여러모로 힘든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도 어머니를 통해 처음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10달 후 동생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첫 만남에서 저는 갓난아기인 동생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봤어요. 조그만 손과 발, 꼬물거리는 조그만 발가락, 티 없이 맑기만 한 새까맣고 동그란 눈망울이 어찌나 신기하고 귀엽던지. 그때 처음으로 동생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줘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저는 어머니와 함께 육아를 맡았습니다. 어머니가 피곤해서 잠시 누워 계실 때면 제가 먼저 동생 곁으로 다가가 기저귀를 갈아줬고 분유를 타서 젖병을 물려줬어요. 동생이 큰 소리로 울면 울음을 그칠 때까지 안아서 어르고 달래주고 등을 두드려 재우는 일도 제 몫이었어요. 저는 동생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싶어 했어요.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린 나이에 마주한 저보다 더 작고 여린 생명체를 신기해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면서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성미가 있어서 엄마가 너무 든든하네. 다른 집 애들은 동생이랑 싸우기 바쁘다고 하던데 역시 나이 터울이 좀 있어야 한다는 말이 맞나 봐. 동생이랑 싸우긴 왜 싸워. 이렇게 작고 소중하고 이쁜데. 나는 동생한테 사랑만 줄 거야. 나중에 어른 돼서도 꼭꼭 지켜주기만 할 거야. 나중에 직장 다니면서 돈을 벌면 용돈도 막 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줄 거야. 우리 성미 기특하네. 그 말 엄마가 기억하고 있어도 되지?
나중에 시간 지나서 엄마랑 아빠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네가 동생 옆에서 보호자 역할을 다 해줘야 해? 할 수 있겠어? 그건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니까 그때 가서 생각해보지 뭐. 그리고 못할 게 뭐 있어? 사람은 닥치면 다 하게 되어 있어. 저는 부모님과의 이별이 한참 먼 미래에나 있을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이별은 정말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동생이 6살이던 그해 겨울, 눈이 많이 내리던 날, 같이 볼 일이 있다면서 나가신 부모님은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으셨어요. 눈발이 거세고 도로도 미끄러운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몇 시간 후 경찰서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고 그 전화를 받은 뒤 저의 세상은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요.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전화였거든요. 눈길에 화물차와 충돌사고가 났고 두 분이 현장에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온몸의 감각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두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죠. 사람은 너무 충격을 받으면 눈물도 나오지 않는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동생은 돌아가셨다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상복을 입고 장례식장에서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이 조그맣고 어린 게 상복을 입고 있는 걸 보니 마음이 갈갈이 찢겨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저와 동생은 수많은 친척들의 말을 들어야 했어요. 얼굴도 제대로 모르는 친척들이 와서는 저희를 향해 혀를 끌끌 차며 고아원으로 보내야 한다느니, 자기네들은 책임을 질 수 없다느니, 저희에 대한 한마디의 걱정이나 위로도 없이 마치 저희를 짐짝이라도 되는 것처럼 평가하는 소리에 저는 속이 뒤틀렸어요. 그래서 장례식장 뒤편에서 조용히 울음을 삼키곤 했어요. 서러웠습니다. 왜 저와 동생이 친척들에게 그런 취급을 당해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한참을 울고 들어와서 빈소 한켠에서 몸을 웅크리고 자고 있는 동생을 발견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더 마음을 먹었어요. 꼭 동생을 지켜내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동생 하나만큼은 꼭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줄 거라고. 이제 제가 동생의 유일한 보호자였기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자고. 그리고 발인이 끝난 후 납골당에 부모님 유골함을 안치하고 나서 저는 두 분의 사진을 보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엄마, 아빠, 앞으로 성현이 인생은 내가 책임질게. 책임지고 학교도 보내고 장가도 보내고 진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을게. 내가 이거 다 하고 나면 그때 엄마 아빠 뒤따라갈게. 그러니까 거기서 잘 지내고 있어. 우리 잘 살 수 있도록 꼭 지켜주고. 그날 이후 제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였어요. 동생을 지키는 것. 동생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대가 되어주는 것. 부모님이 남기고 가신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오래된 아파트 하나뿐이라 생활비는커녕 다음 달 관리비 걱정부터 해야 하는 것이 저희 남매의 현실이었어요. 친척들은 장례 이후 저희를 거들떠도 보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고민 끝에 학교를 자퇴하기로 했습니다. 제 결정에 담임 선생님과 친구들은 눈물까지 보이며 말렸어요. 성미야, 왜 학업을 포기하려고 해? 그렇게 어려우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는 방법도 찾아볼 수 있어. 이대로 그만두기에는 네 머리가 너무 아깝다.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봐. 아니면 선생님이 좀 도와줄까? 성미가 원한다면 모금도 받아다 줄 수 있어. 말씀만으로도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 하지만 전 남의 도움 같은 거 받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동사무소 찾아가서 상담을 해봤는데 수급자 등록을 하더라도 달에 들어오는 돈은 얼마 안 되더라고요. 공부는 얼마든지 다시 할 수 있지만 제가 욕심을 부려버리면 저만 바라보고 있는 제 동생이 힘들어질 것 같아서요. 죄송해요, 선생님. 지금은 제 동생부터 챙기는 게 먼저예요. 그렇게 저는 학교를 그만두고 공장에 들어가게 됐어요. 미성년자인 절 받아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았는데 여기서 절 받아주셔서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정을 다해 일했어요. 처음엔 기계의 엄청난 소음이 귀를 때리고 뜨거운 열기와 풍겨져 나오는 땀 냄새에 정신이 아찔해질 때도 많았지만 저는 묵묵히 돈만 바라보고 모든 것들을 견뎠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대망의 첫 월급날 통장에 들어온 돈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고 저는 동생의 손을 잡고 분식집으로 향했어요. 월급날이니까 만난 분식을 실컷 먹여줘야겠다 싶었죠. 떡볶이 2인분에 순대, 김밥, 튀김까지 부족함 없이 모든 음식을 주문해줬고 동생은 그걸 정말 맛있게 먹어줬어요. 맛있어? 천천히 먹어, 채알라. 응, 너무너무 맛있어. 누나 최고야. 근데 누나,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 누나 손 거친 거 싫은데. 아니야, 누나 손 안 거칠어. 겨울이라서 손이 많이 터서 그래. 얼른 먹어, 떡볶이 다 식겠다. 저는 동생의 누나이자 부모 역할도 거뜬히 해냈습니다.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라면 잔업을 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가끔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서 눈꺼풀이 무거워질 때도 있었지만 이런 순간들도 잘 버텨냈어요. 오직 동생 하나만 바라보면서 말이에요. 공장 일을 모두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동생과 함께 놀아줬고 동생이 학교에 들어갔을 땐 꼭 달라붙어서 숙제를 봐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주말에 출근을 하지 않는 날이면 도시락을 싸들고 근처 공원에서 동생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어린 나이에 일을 하는 게 힘들지 않냐는 것이었어요.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할 나이인데 왜 여기서 힘들게 어른들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냐는 말도 숱하게 많이 들었죠.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생각이 많아지기는 했지만 결코 저의 결정을 후회해 본 적은 없었어요. 어쨌든 저는 동생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었으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동생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바르고 반듯하게 자라줬어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부재가 있었고 부모 없이 자랐다는 소리를 듣게 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예의 있게 살아야 한다고 몇 번이고 강조했습니다. 다행히 동생은 그런 제 마음을 알아주기라도 한 듯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고 무엇보다 절 실망시키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어요. 고등학생이 된 이후부터는 아침이면 항상 저보다 먼저 일어나서 아침밥을 차려줬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일찍 등교해 밤 늦게 집에 들어오곤 했어요. 가끔 야근을 하고 집에 들어오는 저와 마주치기도 했답니다. 동생의 얼굴은 피곤에 잔뜩 찌들어 있었지만 적어도 저를 바라보는 눈빛 하나만큼은 반짝반짝 빛이 났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성실하고 바른 학생으로 아주 소문이 자자하다고 하더라고요. 교우 관계도 원만한 데다가 학교에서 무슨 대회만 열렸다 하면 상을 휩쓸어 오곤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해준 것도 많이 없는데 어쩜 저렇게 잘 컸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보통 고등학생 정도의 남자애들이라면 친구들이랑 함께 보내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곤 하지만 동생은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 늘 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겼어요. 쉬는 날에는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 저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학교에서 맛있는 게 나오면 꼭 먹지 않고 들고 와서 저한테 먹으라고 주곤 했습니다. 너 먹지 왜 나 먹으라고 들고 와. 보니까 이거 네가 제일 좋아하는 버거구만. 괜찮아. 어차피 난 그냥 돈 주고 사 먹으면 되는 거니까. 누나 야근한다고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누나 먹으라고 내가 곱게 싸들고 왔지. 항상 저의 끼니를 먼저 챙겨주고 저의 안위를 먼저 걱정해주는 동생 덕에 마음이 참 든든했습니다. 그렇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지던 중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평소처럼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오는 길에 저희 집 현관문 앞에 누군가 멀뚱히 서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머리가 길고 몸집이 작은 걸 보니 여자는 여자인데 벙거지 모자를 쓰고 있어서 얼굴이 거의 가려져 있어 누군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희 집 문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떠한 제스처도 없이 정말 문을 빤히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에 덜컥 무서움이 느껴진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죄송한데 누구세요? 여기는 저희 집 앞인데 혹시 무슨 볼일이 있어서 오셨나요? 아, 죄송해요. 집을 잘못 찾아왔나 봐요.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 그녀는 당황스러운 듯 허둥거리다가 저를 지나쳐 서둘러 계단을 내려가 사라졌어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지만 무섭기도 하고 꺼림칙한 기분이 들어 더 쫓아가지는 않았습니다. 혹시나 저 사람이 도둑이었을까 싶어 황급히 집 안으로 들어갔지만 다행히 집 안에 없어진 물건이라던가 무슨 일이 일어났다던가 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리고 동생이랑 밥을 먹으면서 아까 문 앞에 서 있던 이상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동생이 벼랑간 젓가락질을 멈추더니 놀란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나, 나도 오늘 학교 앞에서 이상한 아줌마를 봤어. 응? 너도 이상한 아줌마를 봤다고? 약간 어두운 계열 옷을 입고 구두를 신고 있는 아줌마였는데 학교 앞에서 나한테 아는 척을 하더라고. 난 처음 보는 아줌마였는데 말이야. 그래서 그 아줌마가 너한테 뭐라고 했는데? 해코지 한 건 없어? 딱히 뭐라고 한 건 없어. 해코지 한 것도 없고. 그냥 내 이름이 문성현이 맞냐고 물어보고 맞다고 하니까 그냥 웃으면서 가더라고. 웬 정신 나간 사람인가 싶어서 그냥 지나쳤는데 혹시 같은 사람 아니야? 나 태어나서 이런 일 처음 겪어봐. 너무 불쾌하다 진짜. 우리 당분간 몸 조심해서 다니자. 무슨 일 있으면 꼭 전화하고. 동생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부터 불쾌한 느낌이 온몸을 감싸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감시를 당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래서 다음 날부터 최대한 신경을 곤두세우고 무슨 병에 걸린 사람 마냥 주변을 철저하게 둘러보면서 다녔는데 웃기게도 그날 이후로 저에게도 동생에게도 별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희에게 의문만 안겨준 여자도 아줌마도 나타나지 않았죠. 그렇게 잠잠해지면서 저희 남매의 일상도 다시 안정을 되찾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었어요. 집 앞에 서 있던 정체 모를 여자와 학교 앞에서 동생에게 아는 척을 했던 그 여자는 대체 누구였을지. 무섭더라도 한 번은 따라가 볼 걸. 도망치는 거 잡아서 무슨 일로 집 앞을 서성거리고 있는지 물어볼 걸 하는 아쉬움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그 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 점차 머릿속에서 사라지게 됐어요. 시간이 흘러 동생은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 놓이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고3으로 접어들자마자 동생의 하루는 더욱 바빠졌어요. 수능 준비로 조금 더 예민해졌고 조금 더 부지런을 떨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동생이 학교에 가서 먹을 수 있도록 도시락을 싸줬고 새벽 늦게 잠드는 동생을 위해 거실불을 환하게 켜두었습니다. 이러는 게 조금은 지치고 피곤하기도 했지만 이런 과정이 나중에 큰 성취를 불러다 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리고 대망의 수능날이 다가왔을 때 저는 동생이 먹기 편하도록 죽과 반찬을 싸주면서 긴장한 표정이 역력한 동생의 어깨를 툭툭 두들겨줬습니다. 성현아, 12년 동안 공부한 거 지금 다 쏟아부어버리자. 오늘을 위해 우리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잖아. 해온 대로만 해. 알겠지? 알겠어, 누나. 도시락 잘 먹고 열심히 해서 나 꼭 좋은 대학 갈게. 동생의 수능 성적은 말 그대로 예술이었어요. 원래도 공부를 잘했지만 수능 때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은 건지 전 과목이 만점에 가까웠고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서울의 유명 의과대학도 수석으로 합격을 하게 됐죠. 거기에 더해 입학 장학금까지 받아서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됐죠. 동생이 그토록 원하던 의과대학에 합격을 했다는 이야기를 해줬을 때 솔직히 전 세상을 모두 얻은 기분이었어요. 6살 때부터 부모님 없이 저 혼자 키운 아이인데 이렇게까지 잘 커주다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죠.
저희는 너무 기뻐서 서로를 얼싸안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어요. 전 처음에 동생이 생활할 수 있는 자취방을 얻어주려고 했지만 동생은 그러고 싶지 않다며 기숙사에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알아보니까 기숙사도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 않고 시설도 괜찮아서 살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또래 친구들이랑 같은 방에서 지내는 것도 하나의 추억이겠다 싶어서 기숙사로 보내줬어요. 동생이 기차를 타고 떠나던 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기차역에 있는 사람들이 일제히 저희를 쳐다볼 정도였답니다. 동생은 서울로 가기 전에 제게 한 가지 부탁을 하고 갔어요. 누나, 다른 건 몰라도 내 입학식에는 꼭 와야 한다. 나 신입생 대표로 선서도 한단 말이야. 그거 누나한테 꼭 보여주고 싶어. 와, 선서 같은 것도 해? 내 동생 진짜 멋있네. 알았어. 세상 단 하나밖에 없는 동생 입학식인데 누나가 당연히 가서 자리를 빛내줘야지. 입학식 일정 나오면 연락 줘. 그때 연차 내고 갈 테니까. 저는 당연히 가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뿐인 동생이 입학식 대표로 나선다는데 사진이라도 하나 남겨놓아야겠다는 마음으로요. 시간이 흘러 동생의 입학식 날이 다가왔고 저는 이날만을 위해 사놓은 새로운 코트와 구두를 신은 채 새벽 첫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난생 처음으로 가보는 서울이었죠. 그런데 서울은 정말이지 대도시라고 부르는 게 납득이 갈 정도로 엄청나게 넓고 컸어요. 도로에는 자가용, 택시, 버스 할 것 없이 차들이 복잡하게 늘어서 있었고 지하철도 노선이 너무 많아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서울은 지하철 한번 잘못하면 아예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도 태반이라고 했기에 함부로 탈 수도 없었어요. 어쨌든 저는 가는 길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택시를 잡아 타려고 했는데 제 앞에 택시를 잡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택시 잡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었습니다. 그러고 있는 동안 입학식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고 길가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만 있던 그때 제 앞에서 경적이 울리며 차 한 대가 섰고 한 아주머니께서 창문을 내리며 제게 물었어요. 아까부터 계속 보고 있었어요. 뭐 어디 급하게 갈 데 있어요? 버스 기다려요? 아님 택시? 저 오늘 동생 대학교 입학식 날이라서 가려고 하는데 제가 서울을 처음 와봐서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몰라서요. 택시도 너무 안 잡히고. 그래요? 타요. 마침 나도 입학식 가는 길이었거든. 이 근처 대학교라고 하면 한 군데밖에 없을 텐데. 여기 근처 대학교 맞아요?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마음씨 좋은 아주머니 덕분에 저는 다행히도 입학식 시간에 맞춰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차에 타자마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이 묘하게 돌아가신 어머니와 닮아 있었거든요. 기억 속 어머니의 얼굴은 젊었을 적에 멈춰 있기는 했지만 어머니가 나이가 들었다면 이런 얼굴이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똑 닮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계속 아주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다 이내 정신을 차리고 사과를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랑 너무 닮아서요. 그랬구나. 난 또 내 얼굴을 너무 뚫어져라 보길래 뭐가 묻었나 했네. 아주머니는 차를 타고 가는 그 짧은 시간에 제게 많은 것을 물었습니다. 동생은 몇 살인지, 재수를 한 건지 아니면 제 나이에 맞춰서 간 건지, 무슨 과로 간 건지 여러 가지를 물어보셨죠. 대답하지 않으면 괜히 분위기가 어색해질 것 같아 저는 최대한 성심성의껏 대답을 했고 아주머니는 저의 대답을 모두 들으시고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게 한 10여 분을 달렸을까? 동생이 입학하는 대학의 정문이 보였고 저는 정문 앞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편하게 태워주신 아주머니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아주머니는 웃음으로 화답하셨죠. 그런데 그 웃음이 마냥 기분 좋은 웃음은 아니었기에 조금 의문스럽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때 제게 제일 중요한 것은 동생의 입학식을 보는 것이었기에 머릿속에 들었던 의문을 접고 캠퍼스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그 만남이, 그 대화가, 그 의문스러운 순간들이 저희 남매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지
그때 저는 알지 못했어요. 저는 캠퍼스 정문에 들어선 뒤 사람들을 따라 입학식이 진행되는 강당으로 들어갔어요. 강당은 사람들로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웅성거리는 대화 소리 속에서 저는 두 손을 꼭 모은 채 조용히 비어있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대에는 학교 로고와 함께 축하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각 학부별 교수진들이 정장을 차려입고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 이게 대학교구나 싶었어요. 아마 자퇴를 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저도 누릴 수 있었을 시간이라 생각하니 조금은 아쉽기도 했지만 동생만큼은 청춘을 제대로 누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입학식이 시작되고 신입생 대표 선서를 위해서 동생의 이름이 호명됐어요. 당당하게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가는 동생의 뒷모습이 또렷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얀 셔츠 위로 깔끔하게 떨어지는 회색 코트, 검정색 정장 바지. 제 동생이지만 참 멋지더라고요. 눈물 날 정도로요. 신입생 선서가 끝난 후 저는 손바닥에 불이 나도록 열심히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이어진 순서에서 입학식에 참석한 내빈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하는데 사회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빈 소개에 앞서 우리 입학생 대표 문성현 군의 어머님이시자 본교 의과대학 협력업체이신 대원 메디칼 서현숙 대표이사님께서 본교 발전기금으로 2억 원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진심 어린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서현숙은 누구고 어머니라니? 저는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로 움직일 수조차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10여 년 전 이미 세상을 떠나셨는데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무슨 수로 발전기금을 냈다는 말인가요? 순식간에 일어난 상황이었기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감도 잡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놀랐던 건 서현숙이라는 사람의 정체였어요. 사회자가 간단히 소개를 하고 그분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는데 저를 여기까지 차로 데려다 준 분이셨어요. 저희 어머니와 놀라울 정도로 똑 닮아있던 그분 말이에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알아봐야 하는 건지 머릿속이 미친 듯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입학식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동생에게 달려갔습니다. 입술과 몸이 파르르 떨려오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너무 당황스러워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저랑은 달리 동생은 누구보다 편안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나, 표정이 왜 그래? 누가 쫓아오기라도 해? 야, 너는 뭐가 그렇게 태연해? 지금 나만 이 상황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어머니라니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는 너 6살 때 돌아가셨어. 그 아줌마 누구야? 너 아는 사람이야? 동생은 저의 물음에도 말없이 웃기만 했어요.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한 그 표정. 차라리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이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 말 없이 미소만 띠고 있으니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단상에 서 있던 아주머니는 내려와서 동생과 제게 다가왔어요. 동생과 똑같이 누구보다 편안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이죠. 저는 이 두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속이기 위해서 깜짝 카메라라도 촬영을 하는 건가 싶었어요. 왜 그렇게 놀란 얼굴을 하고 쳐다보니?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말이야. 당신 누구예요? 누군데 엄마라고 하는 건데요? 저희 엄마는 제가 17살, 동생 6살에 아버지랑 같이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래, 갑자기 일어난 일이니 충분히 이해도 안 되고 혼란스럽기도 하겠지. 복잡한 마음 충분히 이해해. 내 소개가 늦었구나. 나는 네 어머니의 여동생이야. 이름은 아까 들었을 테고 쉽게 말해 너희들 이모 되는 사람이라는 소리야. 이모라는 소리에 문득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부모님의 장례를 치를 때 참석하지 않았던 딱 한 사람. 외가 식구들이 오지 않았다고 얘기한 사람이 바로 이분인 것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는 한참의 시간이 흘렀는데 이제야 나타난 이유는 무엇이며 왜 이모라고 하지 않고 본인을 어머니라고 소개한 건지. 제가 한참 동안 의심 어린 눈초리로 바라만 보고 있자
이모는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주겠다면서 저희 두 사람을 데리고 근처에 있는 카페로 향했어요. 사람 하나 없이 조용한 카페에서 저와 동생은 이모를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고, 이모는 커피 한 모금을 마신 후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난 그동안 일 때문에 쭉 외국에서 생활을 했었어. 그래서 언니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너무 바쁜 나머지 자리를 지키지 못했지. 난 그게 아직까지도 가슴 깊은 곳에 하늘로 남아있어. 쭉 외국에서 생활을 하신 거라면 저희 얼굴도 모르는 게 정상 아닌가요? 저희는 어떻게 알아보신 거예요? 저희 엄마랑 자매라는 증거는 있으시고요? 솔직히 자매라면 같이 찍은 사진 한 장 정도는 내밀어야 맞는 거잖아요. 말로만 저희들의 이모라고 하면 어느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제가 어머니와 자매라는 증거를 달라고 하자 그분은 기다렸다는 듯 본인의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제 앞에 내밀었어요. 그건 다름 아닌 외가 식구들의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이었지만 어머니가 살아계실 적 보여주신 어린 시절 가족 사진과 같은 것이었기에 가족이라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바쁜 일이 끝나고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내가 한 일이 뭔 줄 아니? 바로 너희들을 찾는 일이었어. 친정 식구들한테 물어봤지만 너희가 어디서 뭐라고 사는지도 모른다고 하길래 사람을 써서 찾았지. 네 소식은 듣지 못했지만 그래도 성현이가 어디 대학에 들어갔고 어디서 살고 있는지는 알게 돼서 이모가 나한테 먼저 연락을 주셨고 누나보다 먼저 만나서 알게 됐어.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누나. 이모는 동생의 말을 들으면서 눈물을 뚝뚝 흘렸고 동생은 은은한 미소를 띠면서 이모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 도무지 이 상황이 납득이 가지 않더라고요. 100번 양보해서 사람을 시켜서 저희를 찾은 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었지만 왜 엄마라고 하면서 학교에 기부금을 전달한 건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여태까지 이모랍시고 얼굴 한번 비추지 못했던 것도 미안하고 너희 부모님 장례식에 못 간 것도 마음에 걸리고 해서 내가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걸 해준 것뿐이야. 이모가 기부했다고 말하는 것도 좀 웃길 것 같고 해서 그냥 엄마라고 소개했어. 어차피 사람들은 우리 관계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기부한 돈이 얼마나 큰 돈인가에 관심을 더 가지거든. 엄마라고 소개하면 어떻고 이모라고 소개하면 어때? 뒤늦게라도 우리를 찾아주신 것만으로도 난 감사한걸. 앞으로 너희들 앞날은 걱정하지 마라. 세상 떠난 언니 못까지 내가 평생 너희 후원자가 되어줄 테니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고 돈 필요하면 연락하고 힘든 일 있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이 이모를 찾아와. 기댈 곳이 되어줄 테니까. 동생은 고개를 끄덕였고 저 또한 이모를 바라보며 감사하다는 인사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찝찝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와서는 가족 행세를 한다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졌어요. 정말 애정이 있었다면 진작에 만나러 왔을 거라는 생각을 여러 번 하던 저는 결국 이모의 뒷조사를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저희를 찾아온 건지 그 속내를 알고 싶었거든요. 입학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여태까지 일을 하면서 만났던 많은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이모의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모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병원 쪽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았기에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지인에게 이모를 알고 있느냐고 물었죠. 제가 회사 이름과 이모의 이름을 물어보고 다닌 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지 궁금해서였어요. 그런데 지인은 이모의 이름을 듣자마자 깜짝 놀라면서 제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야, 알지? 여기서 그 사람 모르면 간첩인걸? 그런데 네가 그 사람 이름을 어떻게 알아? 아니, 그냥 오늘 동생 입학식에 갔는데 그 사람이 학교에 큰 돈을 기부했다고 하더라고. 막 사람들이 박수도 쳐주고 하길래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서. 그 사람 여기 업계에서는 유명해. 좋은 쪽이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다가. 여기 사람들은 서현숙이라는 이름만 대도 치를 떨 정도니까. 응? 치를 떤다니
뭐 하는 사람이길래 그래? 나쁜 사람이야? 악명 높지. 종합병원 인수하고 불법 체류 외국인 환자 알선시켜주고 어둠에 돈 받아 처먹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소규모 네트워크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엄청 발이 넓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쪽 업계에서는 숨은 브로커 여왕이라고 불러. 여기서 일 좀 해본 사람이면 그 이름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걸? 그 말을 듣자마자 숨이 턱하고 막히는 것 같았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불법 의료 브로커라는 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어쩐지 그 미소가 기분이 나쁘고 불쾌하더라니. 그런 사실이 있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아무튼 이모는 다른 건 몰라도 정상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건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뒷조사를 도와줄 만한 업체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쪽 대표님께서 이모를 알고 계시더군요. 이분 알아요. 저희한테 몇 년 전에 조카들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뭐하고 사는지 알아봐달라고 의뢰하셨던 분 같은데. 고객님 성함이 서연숙이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맞죠? 아, 그래요? 몇 년 전에 찾아왔다는 말씀이시죠? 이름은 맞아요. 네, 자기 조카들이랑 떨어져 산 지 꽤 됐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좀 알아봐 줄 수 있느냐고 하길래 알아본 뒤에 잘 지내고 있다고 하니까 인상을 팍 구기시더라고요. 저는 어린애들한테 무슨 원한이라도 진 줄 알았죠. 아니면 돈 문제가 있다든가. 그건 고객 개인 사정이니까 굳이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여기 이분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정확히 알아야지 찾아드릴 수 있어서요. 저희가 그 조카예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아봐달라고 했던 조카요. 저 혹시 뒷조사는 어디까지 가능한 건가요? 못 찾는 것 빼고 다 찾아요, 우리는. 이 사람이 오늘 어디 식당에서 무슨 메뉴를 먹었는지, 어디 회사 무슨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대인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뭐 알고 싶은 건 어지간하면 다 알아봐 드리죠. 돈만 주신다면요. 그래서 저는 비용을 내고 꼭 자세하게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나왔어요. 마음속에 품고만 있었던 의심들이 이제야 조금씩 퍼즐처럼 하나로 착착 끼워지기 시작했어요. 동생의 입학식에 나타나 엄마 행세를 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큰 돈을 서슴없이 기부한 것까지. 어쩌면 이모는 저희를 진심으로 기다렸던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모에게 저희 남매는 가족이 아니라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마음만 먹으면 사연 하나 만들어내는 건 식은죽 먹기였으니까요.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세상에 알린 다음 본인의 악행을 덮어버리려는 수작. 제가 너무 비약을 하는 건가 싶기도 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렇게 그분들이 이모의 뒷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저는 SNS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원래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본인을 홍보하기 위해서 다른 직원들을 시켜 SNS를 운영하게 한다는데 혹시 이모도 그런 계정이 있을까 싶어서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검색한 끝에 저는 이모의 계정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프로필 사진은 고급 리조트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촬영한 사진이었고 타임라인은 온통 기부, 후원, 의료 봉사라는 해시태그로 도배되어 있었어요. 가장 최근 게시물에는 동생이 다니고 있는 대학교에 기부를 한 것이 게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총장으로 보이는 사람과 악수를 하면서 방긋 웃고 있는 그 모습은 치가 떨릴 정도로 뻔뻔한 모습이었어요. 지인에게 들은 바로는 이모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도 안 좋은 소문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대놓고 전시하고 있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1000명이 넘어가는 팔로잉 목록에는 유명한 병원의 원장부터 시작해서 회사 이름으로 되어 있는 계정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잠겨있는, 공개되지 않은 계정들이었고 게시글에 달린 댓글에는 이모에게 아부를 떠는 사람들이 잔뜩이었습니다. 대표님, 제 인생의 모토는 대표님이십니다. 저도 대표님처럼 선한 영향력을 세상 천지에 떨치면서 살아갈 거예요. 역시 우리 서 대표님 통도 크셔. 멋지다.
존경스럽다. 이런 댓글들이 잔뜩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역겨움을 느꼈어요. 저는 한 번도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서 공감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마음에도 없는 아부를 떠는 게 참 거북스럽기 짝이 없더라고요. 저는 점점 더 이모에 대해서 자세히 파헤치고 싶어졌어요. 어떤 마음으로 저희에게 접근을 한 건지, 진심이 뭔지 알고 싶었죠. 그때 마침 병원에서 근무하는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생각해보니까 지금 그 회사에 단기로 근무하는 친구가 한 명 있거든? 나랑 친한데 그 친구가 거기 회사 기밀 문서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야.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부탁을 좀 해볼까? 도와달라고? 정말? 그럼 회사 내부에 있는 중요한 문서들을 정리하는 직원이라는 거지? 혹시 괜찮으면 부탁을 좀 해줄 수 있을까? 내가 거기에 대한 돈은 따로 줄 수 있다고 좀 도와달라고 말해줬으면 하는데 지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서연숙 건드려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을 텐데 정말 괜찮겠어?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나한테 좀 말해주면 안 돼? 나중에 자세히 말해줄게. 일단 그 지인분한테 부탁 좀 해줘. 이건 놓쳐서는 안 될 결정적인 기회였어요. 저는 친구에게 몇 번이나 다시 확인을 한 뒤 조심스럽게 그 직원분의 연락처를 전달받았어요. 그리고 상황을 대충 설명한 다음 그분과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 날짜가 다가오는 동안 저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에 대해 수도 없이 고민했어요. 과연 그 직원은 내 이야기를 들어줄까? 혹시 내가 함정에 빠지는 건 아닐까?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수없이 많은 고민이 들었지만 이제 와서 발을 뺄 수는 없었어요.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못할 것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약속 당일날 저는 약속 장소인 카페로 도착했어요. 손님도 거의 없었고 내부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죠.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10분 먼저 도착해서 그 사람이 오기만을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누군가 카페 안으로 조심스레 들어오는 거예요. 검정색 점퍼를 입고서 검정색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자.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제 쪽으로 천천히 다가왔어요. 만나기로 한 그 사람이었죠. 그 사람은 제게 인사를 건네며 곧바로 가방 안에서 서류들을 꺼내 제게 건네줬어요. 여태까지 이모네 회사에서 비밀리에 일어났던 일들이 빼곡히 적혀있는 장부였습니다. 돈이 오고 간 거래 내역도 있었고 내부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도 있었어요. 특히 돈가방을 거래하는 모습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남자는 제게 자료를 넘겨주면서도 못내 불안한 듯 이렇게 말했어요. 이 일 위험한 거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도 오래 고민했습니다. 이걸 넘겨줘도 될까? 나한테 불이익이 오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도 꼭 필요하신 것 같아서 큰맘 먹고 정리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입 닫고 있는 거 지긋지긋하기도 하고요. 이 악순환을 대신 끊어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왜 스스로 나서서 이 일을 하려는지 궁금하신 거죠? 그 여자 제 이모 되는 사람이에요. 저희 엄마 돌아가시고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코빼기도 안 비치다가 이제 와서 이모 행세를 하면서 나타났어요. 심지어 동생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엄마라고 하면서 큰 돈을 기부했고요. 제 동생은 의대생인데 의대생인 동생을 발판 삼아 자신의 더러운 면모를 세탁하려는 걸 보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제가 끝까지 지켜야 할 동생을 위해 이 짓을 하는 거예요. 남자는 제 말을 듣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일이 여기서 잘 끝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저를 응원하겠다 했어요. 전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곧장 집으로 돌아와 서류 안에 있는 허위 계약서와 장부 조작 내역, 불법 체류 외국인 환자 리스트, 내부 메일 프린트까지 하나하나 스캔해서 정리했고 국민신문고에 정식 민원을 넣었어요. 이 회사가 오랜 시간 이런 비리를 저지르고 있었다고 말이죠.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후 답변이 왔어요.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를 하게 됐고 자세히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되자 이모는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신고를 한 사람이 저였기에 당연히 저한테 전화를 걸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저는 연락을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제 동생을 이용하려 한 사람이었기에 어떤 변명도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재판이 열리던 날, 저는 재판장으로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모는 거물급 변호인단을 꾸려서 데리고 왔고 무척이나 수척해 보이는 모습으로 출석했어요. 손에는 손수건이 들려 있었으며 입술에는 핏기가 하나도 없고 모르는 사람들은 아파 보인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그저 쇼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시작되었을 때 이모는 마치 준비된 연극 배우처럼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언니가 세상에 남기고 간 유일한 혈육인 조카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뿐입니다. 전 그저 조카들에게 잘해주고 싶었던 것뿐이었어요. 이모로서 해줄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지금이라도. 재판장님,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어느덧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모는 저희를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희는 이모라는 사람이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제가 제출한 자료를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이모는 겉으로는 좋은 사람인 척 연기를 했지만 뒤에서는 아주 나쁜 짓을 일삼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미야, 그건 제 동생이 의대생이라는 걸 알고 나중에 졸업해서 의사가 되면 더러운 물에 발 담그게 만들 작정으로 저희에게 다가온 거 아닌가요? 한 사람이라도 더 당신 편을 만들어 놓는다면 당신한테는 무조건 도움이 될 테니까요. 제 말에 이모는 적잖게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전곡을 푹 찔렀으니까요. 이모의 변호인단은 곧바로 재반박 자료를 준비해 제출했고 이모는 이후 모든 책임을 회계 담당자와 회사 임원에게 넘기며 본인은 단지 무늬만 대표이사일 뿐이었다고 주장을 해왔어요. 이런 식으로 꼬리를 자르고 도망간 것이 몇 번이었을지 대충 상상이 되더군요. 뿐만 아니라 여느 범죄자들처럼 심신미약이라는 사유로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했고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이유로 재판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으며 변호인을 통해 가족 내에서 일어난 사소한 갈등이 지나치게 과열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재판의 흐름을 바꾸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바로 사건을 진행하는 수사관에게까지 돈을 주면서 회유를 하려고 했다는 것이었죠. 게다가 동생에게도 전화를 걸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이모한테서 전화가 왔어. 누나 입만 좀 다물게 하면 내 학비부터 시작해서 노후까지 제대로 책임지겠다고. 누나 같은 거 없어도 내 인생 충분히 훨훨 날아오를 수 있다고. 수사관한테 돈 준 것도 모자라서 너한테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미치겠다 정말. 그래서 넌 뭐라고 했는데? 누나가 잘하고 있는데 내가 왜 누나 입을 막아야 하느냐고. 누나의 용기를 막고 싶지 않다고. 나는 돈, 명예 그딴 거 다 필요 없다고. 한 점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좀 살라고 얘기했지. 어쩐지 가족 운운하면서 다가올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결국 이모는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서도 이 일에서 빠져나가지 못했어요. 일이 여기까지 오니 수사기관도 이모의 죄질을 나쁘다고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게다가 초범도 아니었기에 당연히 벌의 무게도 무거울 수밖에 없었죠. 이모는 재판 결과를 듣자마자 곧바로 항소를 했지만 두말할 것도 없이 항소 기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이모는 스스로 판 구덩이에 스스로가 빠지게 됐어요. 솔직히 이번 일로 동생은 엄청난 충격을 먹었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것을 다행이라 여기면서 저희는 서로를 위로했어요. 솔직히 난 처음에 진짜 이모가 우리를 보고 싶어 해서 그리워해서 찾은 줄 알았어. 그런 더러운 꿍꿍이가 있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지 뭐야. 야, 나도 그랬어. 처음에는 나도 엄청 흔들렸거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상하다 싶더라고. 우리가 보고 싶었음 진작에 찾아왔어야 맞는 건데 네가 의대에 들어가니까 스멀스멀 나타나서 내가 너희 이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건. 누나가 눈치채지 못했으면 아마 우리는 이용당할 대로 이용당하다가 버려졌겠지?
상상도 하기 싫다. 누나, 고마워. 빠르게 눈치채고 해결해줘서. 동생은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했지만 속으로 그 충격과 상처가 꽤 깊은 듯 했습니다. 저라도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머리가 다 클 때까지 친척들이라고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는데 이모가 잘해준다면서 손을 내밀고 다가오면 제가 동생이라도 충분히 흔들릴 수 있었겠다 싶었어요. 동생한테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저 저희를 속여 먹으려던 이모가 나쁜 사람이었던 거죠. 동생은 한 학기를 겨우 마친 후 휴학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쉬면서 천천히 고민을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학교를 계속 다닐지 아니면 반수를 하고 다른 학교로 재입학을 할지. 저는 동생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 저는 무조건 동생의 편에 서서 응원해줄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 후 한동안 집에만 있던 동생은 최근에 새로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카페에서 일을 배우고 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다며 아르바이트만 끝내고 집에 들어오면 그날 있었던 일들을 조잘조잘 떠들어대곤 한답니다. 며칠 전에는 동생과 함께 부모님의 납골당에 다녀왔어요. 엄마, 아빠, 하늘에서 우리 보고 있었지? 우리 충분히 잘 이겨낸 거 맞지? 누나가 나 정말 잘 돌봐주고 있어. 이제 내가 누나를 지켜줘야 하는데 아직까지 내가 너무 순진하고 바보 같아서 그러질 못하고 있네. 그래도 이제는 배웠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살아볼게. 이 일은 저희 남매에게 큰 교훈을 안겨줬어요.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모두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얼굴 한 번 안 본 사람이 호의를 베풀 때는 의심부터 하고 봐야 한다는 교훈이었죠. 안 겪었으면 더욱 좋았겠지만 그래도 경험했기에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다고 좋게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남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강인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잘 살아갈게요. 저희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